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 관련 법률 실무를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볼 텐데 주로 이제 임금의 개념 그리고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이게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각종 수당들을 산정하는 것이고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 돈 문제에 예민하니까 수당 관련 부분을 아마 잘 또 정확하게 공평하게 이제 산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마 있겠죠. 자, 먼저 사전진단 퀴즈를 좀 양이 많습니다만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정답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1번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이다. 이거는 틀렸겠죠. 왜냐하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해야지 통상임금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하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퇴직금은 좀 가능한 한 많이 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번에 포괄임금제도의 내용 안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돼야 된다. 요거는 틀렸죠. 왜냐하면 판례가 포괄임금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경우에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때 그 포함되는 그 수당에는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죠. 3번에 경영성과에 따라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금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가 없어 임금이 아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경영성과금은 임금이 아니다. 물론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는 냅니다만 임금이 아니고 반대로 개인성과급의 경우에는 임금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차이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영성과급도 임금이라는 판결도 있고 또 아주 예외적으로 개인 성과급도 임금이 아니라는 판결도 있으니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4번에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으면 사업주는 반드시 응납해야 되고 이건 틀렸겠죠.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때 사업주가 뭐 돈이 없다고 거절할 수도 있고 만약에 중간정산을 해주려고 하면 법에 정해진 그런 것만 해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번에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자에게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요거는 틀렸겠죠. 퇴직금은 1년 이상자에게 지급하는데 1년이 넘어서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한 이후에 나머지 예컨대 몇 개월 또는 며칠 이런 게 있다면 그거는 일할 또는 월할 정산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6번에 성과나 업적에 따라 다음 해 12번에 나누어 지급하는 업적 연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건 틀렸는데 미리 이미 그 전년도 성과에 따라서 다음 해 이 업적 연봉이 정해졌기 때문에 사전에 확정적이 된 거죠. 그러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지급을 현재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 보너스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거는 판례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으니까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번에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니까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은 근속연수는 같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지급률을 지급하니까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틀린 얘기가 되겠죠. 9번에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일단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의 기본 해석 태도입니다. 10번에 임금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청구하는 경우라도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된다. 이거는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전액, 직접 뭐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임금채권 양수, 양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금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그 근로자한테 직접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임금의 개념 정의를 이 규정 가지고 한번 정리를 다 해보도록 하죠. 임금은 결국 근로자한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임금이 뭐다, 통상임금이 뭐다, 평균임금이 뭐다. 그래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고 명칭은 불문한다는 걸 두고 있습니다. 즉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이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핵심 표현은 명칭 불문, 근로의 대가. 이게 핵심 표현입니다. 그 임금 중에서 이제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그리고 지급하기로 정한 이 세 가지를 정기성, 일률성, 그리고 고정성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요. 즉 변동적인 그 임금은 포함되지 않고
사전에 확정적인 것만 포함시킨다라는 개념이 통상임금이고요. 평균임금은 총액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하루 일당을 계산하는 게 이제 평균임금인데, 여기 가장 중요한 표현은 총액입니다. 아까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중심으로 했다면 평균임금은 임금을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금의 개념을 판례가 어떻게 다시 잘 설명하고 있냐면, 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거는 뭐 일체의 금품으로서 다 포함시킨데, 여기서 이제 판례가 설명하는 거는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즉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 그다음에 간헐적으로 지급된 건 아닐 수 있다는 개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급에 관해서 단체배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 그러니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명목요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해석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가 주는 것만 임금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지 않는 팁이나 또 고객으로 받는 뭐 이런 팁도 있을 거고, 또 산학금을 입금시키고 난 나머지 부분들은 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종속관계, 즉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한 거에 대한 대가로서의 이제 그것만 임금이라고 보는 거고, 지급 사유나 지급 요건 및 지급 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뭐 회사가 주는 건 임금이에요. 예컨대 기술수당, 자격수당, 생산장려수당, 뭐 이런 벽지수당, 위험수당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임금이 아닌 걸 좀 찾아보면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있죠. 경조금이나 공로보상금 이런 거, 또 실비번상 또는 순수한 복지후생적 금품, 근데 식비를 준다든지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또 출장비를 준다든지 이런 거는 뭐 실비변상 또는 순수한 복지후생의 금품이 되겠죠. 또 변동적인 성과급 또는 이윤 배분금은 뭐 임금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판례가 바라보는 임금의 개념은 지급 의무와 인류적 지급이라는 표현을 아까 본 거와 비슷한 그런 부분인데, 여기 이제 명칭만 좀 보면 사실은 이건 복지후생이라고 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학예휴가비, 설귀양비, 선물비. 이거 뭐 여름에 휴가를 가니까 휴가비 좀 쓰라고 주는 거, 그다음에 설에 집에 가니까 집에 가는 차비 좀 주는 거, 그다음에 설에 집에 가니까 선물비 이렇게 주는 거, 이게 과연 임금인가라는 논쟁이 많이 붙었었는데, 판례는 단체백에 의해서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해당하니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된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입법할 때, 즉 노사간에 아마 단체백에 이거를 넣을 때는 아마 복지후생으로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근로자들이 임금이니까 평균임금에 넣어달라. 특히 퇴직할 때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조금 많아지면 퇴직금이 되게 많아지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소송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지급 의무가 있고 사용자한테,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거는 임금이다. 그러면 평균임금에 넣어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 성과급, 사내복지연금, 복리후생비가 임금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그 소송이 많이 붙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판결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외에도 이 사건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의 지급 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므로 일시수입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망인에 대해서 이 사건 교통사고 외에도 이 사건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의 지급 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는 일시수입 산정에 기초되는 급여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급여소득과 임금은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임금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 급여소득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급여소득으로 본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대차 사건하고 현대중공업 사건 두 개를 보면, 현대차 사건은 아마 매년 단체 교섭을 할 때, 단체 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로 이제 목표 달성 성과금 이런 거를 이제 약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이 매년 노사 간 합의로 구체적인 지급 조건이 정해지며 그의 생산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다라고 한 거고, 현대중공업 사건도 물론 뭐 이게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성과 분배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현재까지 성과급 지급률의 상한이 성과에 따라 이제 결정, 물론 뭐 최대 뭐 몇 % 이렇게 됐겠죠. 근데 안전활동, 그 다음에 제한활동 등을 통한 생산 향상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해지며 무쟁의 또는 이런 것도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런 성과급은 경영 실적이나 무쟁의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경영 성과의 일부 분배를 볼 수 있을 뿐 근로의 대상으로서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경영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라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비교해서 개인 성과급은 임금으로 이제 인정하는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옛날에 임금이 아니다라는 것도 있었고 임금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2013년 12월 18일 날 전호재 판결 이후에는 개인 성과급은 일단 임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임금이라 하더라도 통사임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부분만 임금이다, 통사임금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서 해석상의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금감제와 사건에서는 상품권 판매 실적에 따른 개인 포상금은 임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임금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임금에 포함된다고 봤고 반대로 동원증권 사건에서는 임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표현을 두 가지 비교해 보면 이 동원증권 사건하고 가브로텍 사건을 비교해 보면 동원증권 사건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 조건과 지급 시기가 단체별 등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 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브로텍 사건에서는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에 달라지는 성과급과 같은 임금. 그러니까 아예 성과급은 임금이라고 본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고정성이 없으니까 통상임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통상임금이다. 여기서 예를 들어 놓은 게 근무 실적을 ABC로 나눠서 300, 200, 100 이렇게 지급하면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100만 원을 받으니까 100만 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는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성과급도 임금에 해당된다는 판례. 이게 이제 그 자동차 판매 회사의 인센티브인데, 인센티브가 규정에 있는 거죠. 지급 규정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지급됐고, 그렇다면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개인 인센티브 성과급도 임금에 해당한다는 그런 해석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 경영평가 성과급. 아까 이제 경영평가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원칙적으로.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임금인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 지급 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 여기서 이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다면 임금이라고 이제 판례는 명칭을 불문한다고 했으니까, 평균 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판결 중에서 작년에 나온 판결입니다만은 선택적 복지 제도에서 복지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임금이 아니라는 전업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물론 8대 4입니다. 8명은 임금이 아니다. 4명은 임금이다 이렇게 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선택적 복지 제도에서 복지 포인트를 예컨대 50만 포인트, 100만 포인트 아마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1월과 7월에 이렇게 이제 분할 지급하고 또 휴직자, 중도퇴직자,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도 일할 계산해서 복지 포인트를 배정 지급하였습니다. 이게 판결 요지 다수 의견인데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를 단체배학 초기시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옛날 해석대로 한다면 이렇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다면 임금이라고 봤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러한 복지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근데 반대 의견도 4명이나 있습니다. 임금이고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다수 의견이 복지 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이 판결의 의미는, 이 전화우측 판결은 위 쟁점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단체배학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내부 평가 성과급의 임금, 이것도 내부 평가 성과급도 그 임금이라고 한 그런 판결입니다. 결국 주로 이제 공기업에 관련된 그런 그 성과급은 대부분 다 임금이라고 본 그런 판결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직자 기준은 정당하지 않다. 이게 부산고등법원 판결 통상임금 관련 부분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판결 요지만 좀 잠깐 보겠습니다. 내부 평가 성과급 중 평가 결과 내지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됨으로써 그 지급 여부가 불확정적인 부분과 달리 그 지급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최소보장 성과급, 그러니까 최소보장 성과급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재직자 조건을 부과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근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최소보장 성과급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발생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재직자 기준을 둬서 안 주는 거, 이거는 무효라는 판결을 하고 있고, 부산고등법원 말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런 판결을 내린 게 있었습니다. 아직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나오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기업체에서 이제 경영성과급이 PSPA라고 나누는 건데, PS는 초과이익 분배금이고 PI는 생산성 경영금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네요. 이거 하고심 판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판결 요지만 보면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만 임금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 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배학,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가 없어서 임금이 아니다라고 한 그런 부분이고, 즉 그 일반 그 사기업에서 PSPI 같은 걸 많이 두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건 임금이 아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임금이 아니라는 개념과 소득이 아니라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임금이 아니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니까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안 들어간다는 개념이고, 소득이라는 개념은 이게 다 그 PSPI도 소득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세는 내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통상임금, 평균임금 부분들은 이제 그 각종 수당 또는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한테 안 좋은 일을 했을 때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이 좀 더 많은 금액이죠. 왜냐하면 총액이니까.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 통상임금은 사전적 평가적 가격 개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얼마 주겠다, 즉 소정근로를 하면 얼마 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되겠죠. 평균임금은 사후적 산출적인 계산인데 퇴직금이나 재해보상금을 산정할 때 그때 계산을 하는 겁니다. 통상임금은 평상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또는 휴가수당을 산정할 때 주로 쓰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은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산정하는데 주로 근로자한테 좋지 않은 일이죠. 퇴직금 그만두는 거, 재해보상금 다치는 거니까 좀 많이 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임금은 유급으로 인정되는 최저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유급으로 인정되는 최대 기준이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은, 그러니까 금액이나 지급률이 사전에 확정되는 게 중요하고, 평균임금은 3월간의 임금 총액을 3월간의 날짜로 나눠서 산정하니까 계산할 때마다 금액이 변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통상임금은 시급이 중요하죠. 그래서 월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로 40시간제에서는 209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1급이 중요하고 시급으로 환산할 필요성이 거의 없는데, 혹시 시급으로 환산해야 된다면 나누기 8, 왜 하루 일당이기 때문에 나누기 8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다면 그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확정된 금액보다 나중에 실제 일한 것이 적다, 즉 무단 결금 같은 걸 만약에 되면 적어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예컨대 약속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상임금에서 이제 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냐라는 부분인데, 이 정기성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될 어떤 항목의 임금이 일정한 주기, 중요한 표현은 일정한 주기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일정한 주기를 그동안에 노동부는 매월 지급하는 걸로 일정한 주기를 잡았었는데, 판례는 1년에 한 번 주든 1년에 두 번 주든 그냥 정기적으로만 지급되면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좀 넓게 봐줬습니다. 정기성. 그 다음에 이제 일률성이라는 것은 모든 근로자나 모든 근로자뿐이 아니고 근로와 관련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걸 일률성이라고 하고, 세 번째 고정성이라는 것은 그 지급 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 이걸 고정성이라고 합니다. 뭐 사전 확정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전에 예컨대 아직 일을 안 했어도 소정근로 시간을 제공하면 주기로 약속한 그 금액은 이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고 이렇게 하고, 소정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연장근로나 이런 부분들은 다 빠지고, 변동적인 건 빠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것만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통상임금하고 비교해서 이제 평균임금의 개념은, 여기는 임금 총액이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평균임금을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개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가한 변동되는 것으로서 법정기간, 이건 3개월 동안이죠. 법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총액입니다. 총액을 기초로 해 산정되므로 과거의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이다. 사후적으로 계산된다. 그 다음에 아까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확정된다는 개념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임금은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일은 당연히 역산합니다. 예컨대 오늘 내가 퇴직했다. 그러면 오늘을 제외한 어제부터 거꾸로 3개월을 가는 거게 되겠죠. 이게 초일 불산이 번칙이니까 사유 발생일은 제외한다. 오늘 내가 다쳤다. 그러면 오늘 제외하고 어제로부터 거꾸로 3개월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산정 기간이 이제 제외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들어가면 근로자한테 불리해지니까 이제 제외하는 거죠. 그러면 수습 기간 당연히 80% 정도 주거나 또는 총액을 다 주진 않으니까. 두 번째, 사용자의 귀책사유 협한 기간 70%만 주니까 제외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산전후 휴가 기간, 이것도 통상임금만 주거나 아니면 고용보험에서 주거나 하기 때문에 제외하는 거고, 산재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은 회사가 주는 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이 70%를 주니까 제외하는 거고, 육아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이것도 금액이 적어지거나 무급이거나 이런 부분이 되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쟁예기간, 이건 무급이죠. 그러니까 쟁예기간은 무급이니까 당연히 제외하는 거고, 물론 불법쟁의는 포함시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병영휴직이나 예비훈련도 통상임금만 주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이거는 주로 병가 이런 게 등에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간까지 넣으면 근로자한테 너무 불리해지니까 빼라는 거죠. 그다음에 가족돌봄휴직도 법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임금총액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임금이 아닌 건 당연히 제외합니다. 그다음에 임금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포함시키되 임시 또는 돌반적인 사유에 의해서 지급되거나 지급사유 발생일이 불확정, 무기한 또는 매우 드물게 나타날 때는 급여는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이제 하급심하고 대법원이 조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대법원은 재직자 지급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그 유효하고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긴 했는데, 하급심 판결은 재직자 조건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통상임금이다라는 해석을 해주고 있고, 아직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 아닌데, 현재까지는 일단 이 대법원의 입장이 기본 입장이고, 앞으로 혹시라도 이거는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좀 그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판결 요지만 보면 2개월의 기준 기간 중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들 및 연봉제 직원들에 대해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은 단체배역을 보충한 것일 뿐 그와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그러니까 단체배역을 보충한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겠죠. 계약직 직원들도 기준 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해서 노사 간 묵시적 합의 또는 노동관행에 성립했으며, 특별상여금도 명민의 규정은 없지만
지급일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 관해서 노사 간 명시적, 묵시적 합의 또는 노동관행이 성립했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고정성이 없으니까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의미가 뭐냐 하면 재직자 조건이나 일정일 근무 조건, 여기는 15일 이상 근무하는 걸로 해놨네요. 유효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급에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방법은 실제 근로시간 수 기준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전에 판결하고 지금 전화적 판결이 바뀐 거죠. 올해 1월 22일 날 이제 판결이 바뀐 건데, 종전 판결은 만약에 하루 그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2시간이 연장 근로니까, 그죠? 그러면 시간으로 나눌 때는 11시간으로 나눠서 이제 했었는데, 새로 바뀐 거는 그냥 10시간으로 나눠서 해라, 이렇게 이제 변경된 판결이가 보시면 되겠죠. 밑에 그 내용을 보면 하루 8시간 연장 근로 2시간, 그럼 총 10시간 근무하는데 이때 10만 원 이렇게, 그러면 11시간으로 나눴으니까 시급이 9,090원 있었는데 10시간으로 나누면 그냥 10,000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이제 인상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요 개념이 아까 이제 그 판결을 해설한, 기존에는 그 11시간 근무하는데 10만 원 줬을 때 기준 8시간 연장 2시간 곱하기 1.5에서 11시간으로 나눴었는데, 새로운 건 그냥 연장 2시간 그대로 하니까 10시간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종전에는 9,090원이 시급이었었고 새로 바뀐 거는 10,000원이 시급이 되는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상임금 관련물에서 판결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년도 평가에 의한 업적 연봉은 통상임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A등급 100%, 그 다음에 2등급은 0%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년도 평가에 의해서 다음 연도 예컨대 그 업적 연봉이 정해져 버리니까 사전에 확정됐다는 거죠. 사전에 확정됐으니까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무수당이나 CCTV 수당, 근속수당, 일비, 이제 통상임금이냐 아니냐는 이건 이제 그 버스업체 관련 부분인데, 판결 내용 중에 보면 승무운전자, 시내버스 승무운전자에게 지급한 일일 1,500원의 승무수당, 그날 일을 했으니까 승무수당을 줬겠죠. 또 근무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일일 3,500원을 계산해 지급한 CCTV 수당, CCTV 수당도 매일 자간 3,500원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단체백의 운전자들에게 매 1년 단위로 근속수당이죠. 9,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 또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한 일비 1,000원, 이거는 근무 성적과는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반대로 식권 석장, 1,500원짜리 식권 석장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복리후생비다라니까, 또는 아니면 실비원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운전자 공제료 있죠. 운전자 공제외 공제료, 이것도 복지후생이거나 실비원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시내버스 회사에서 예컨대 승무수당, CCTV 수당, 근속수당, 1,000원 일비, 이거는 통상임금인데, 식권 석장 그거하고 공제료, 이거는 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 정기상여금, 이건 근속기간에 따라 50, 70, 100%를 지급하는 건데, 이것도 통상 사전에 확정되는 거, 물론 근속기간에 차등되지만 같은 근속연수는 같은 금액을 주는 거니까 통상임금이다라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에서 아까 우리가 본 건데, 재직자 요건을 두고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판결 내용 중에서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일을 걷던 것 같이 위 시점에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그러니까 재직자 조건을 둔 거죠.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고, 이러한 임금은 기왕의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 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그러니까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급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정기상여금에 부과된 재직자 조건은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에 퇴직한 사람한테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또 통상임금이다라는 그런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고, 아직 대법원 판결하고는 좀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면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임금, 즉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그 지급기간이 수개월 단위인 경우에도 이는 근로의 대가를 수개월간 누적해서 후불, 여기서 후불이라는 표현이 중요하겠죠. 후불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정기상여금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 전에 자신이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정기상여금에 일방적으로 재직자 조건을 부과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발생된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유효한 취업규칙이나 개별적 근로계약 등의 재직자 조건이 규정된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는 무효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두 달에 한 번씩 1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짝수달에 말일에 지급하는데, 만약에 6월 말에 재직하면 100%를 주는데 5월 말에 퇴직하면 한 푼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례대로 한다면 5월 말에 퇴직하더라도 50%, 즉 반은 지급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복리후생비는 뭐 재직하는 사람한테는 주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하기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근데 하기휴가비는 여름에 이제 하기휴가를 갈 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귀성여비는 그 명절이나 추석 때, 이제 설이나 추석 때, 명절 때 주로 주는 거고, 선물비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재직하는 데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개인연금 보험료, 하기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뭐 당연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틀들이니까 당연히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제 근로자가 회사가 이제 단체박 같은데 이제 정기상여금 규정을 두면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이제 오랫동안 해왔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근로자들이 이거는 법에 위반되는 거니까 뭐 통상임금 다시 계산해서 나한테 수당을 더 줘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경우, 그러면 신의칙을 적용해서 이제 안 줘도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신의칙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판결 내용을 좀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결입니다. 노사협상 과정,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뭐 오인을 했던 잘 몰랐던 또 노동부가 그렇게 해석을 해왔었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 당연히 단체박에 합의가 되어 있는 거죠.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나중에 이제 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임금협상 방법과 경위에 실질적인 목표와 같은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 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예컨대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몇천억을 더 지급을 했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전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관념에 비추어 신의의 현저히 반하여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 측에 위반되어 받을 수 없다. 즉 결국 이제 노사 간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그동안 합의를 해서 계속 해오다가 결국 이제 법에 의해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청구를 새로 한 거죠. 근데 그 금액이 너무 커서
기업이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의 측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로 보면 추가 수당이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 수당 규모가 연매출액의 0.1%에 불과하고 매년 지출하는 인건비의 약 0.3% 정도라면 추가 법정 수당을 지급하는데 현저히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판결 내용을 보면 이게 피고가 부담할 그러니까 회사가 부담할 법정 수당이 약 5억 원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그 이제 5조 원 내지 6조 원 정도의 이제 그 매출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법정 수당 규모는 매출액의 0.1%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인건비에 매년 인건비가 1,500억 원인데 1,500억 원인데 그게 0.3%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건 지급하라는 개념이고 또 회사가 매년 보유하는 현금성 자산도 그다음에 추가 법정 수당이 약 160배에 이르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원활하여 추가 법정 수당을 변제할 재원을 마련하는데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 때문에 회사가 망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지급하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뭐 작은 업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년에 한 4억 정도, 그러니까 한 3억 내지 4억 정도인데 그럼 한 3년치 또는 4년치 하면 한 12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거를 지급하는 경우 결국 회사는 망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중간쯤에 보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동안의 사회적 인식과 근로 관행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상여수당을 통상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에 산입될 경우 근로자들은 당초 노사간 임금 협상 등을 통하여 받은 이익을 초과하는 예상 밖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한편 회사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즉 신의측 위반이니까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신의측 위반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건 왜냐하면 결국 기업의 경영 위험을 근로자한테 전가시키지 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당연히 회사가 경영한다는 거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 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 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 측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함부로 이 결국 신의 측을 갖다가 재단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에 포함될 경우 회사 소속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약정 통상임금보다 상당히 증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도 상당히 증가, 즉 연장수당, 양할수당, 휴수당이 늘어나니까 당초 예측하지 않았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즉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니까 함부로 신의 측을 적용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통상임금 관련 부분을 넘어가고 이제 평균임금 관련 부분인데 평균임금은 임금 총액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제 산정 기간은 산정 소요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인데 산정 사유 발생한 날의 전일로부터 그러니까 오늘 내가 퇴직을 했으면 오늘을 제외한 어제부터죠. 달력상의 3개월, 역법이라는 게 달력이라는 거죠. 달력상의 3개월 말하고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임금 총액은 당연히 지급받은 임금 총액, 또 확정된 임금 총액을 다 포함하면 되고요. 그래서 법적 의미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포함하고요. 다만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이익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임시로 지불된 것은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의해서 지급되거나 지급 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어 있어도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실하거나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여금 등은 1년치를 다 더한 다음에 그중에 3개월분만 지급하면 3개월만 포함하면 되고요.
이런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노동부 장관이 사업 또는 직업별로 정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못할 때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정당한 쟁의기간은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불법 파업기간은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럼 결국 불법 파업기간이 포함되면 근로자는 무노동부임금이 적용돼서 임금이 적게 받을 거고, 그럼 근로자한테 되게 불리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쟁의나 또 그 정당한 쟁의는 당연히 그 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함에 반해서 불법 파업기간은 당연히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판례가 말하면 특수한 경우에 평균임금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높인 성과급은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택시업체 같은 데서 업적금 같은 게 있을 때 업적금을 예컨대 한 3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이제 입금을 시켜서 업적금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 그 3개월을 제외한 전 3개월로 이렇게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급 인상된 임금은 보통 이제 이게 임금 교섭이 뭐 3월에 시작해서 보통 한 7월 말 이때 많이 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6월 말에 정년 퇴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임금 인상된 걸로 하면 되게 많아지는데 임금 인상된 혜택을 못 보면 이제 옛날 그 작년 걸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소급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판례는 소급해주지 않아도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임금교섭 결과 타결된 임금 인상률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재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소급해 줍니다. 1월까지 소급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하더라도 그러한 임금 협약 또는 단체 협약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렇게 논지를 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관리자는 개인 소집은 원래 임금이 아니죠.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는 거 원칙일 텐데, 다만 이제 회사가 운송수익금 이외의 산학금을 근로자 개인 수입으로 직접 경우에는 평균 산정에 제외되지만, 이제 반대로 회사가 이를 전에 입금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경우, 이건 회사가 관리한 거니까 임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회사는 되게 불리해지죠. 퇴직금도 많아지고 각종 4대 보험도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중도 퇴직자에게 월급의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마지막 달에는 열흘만 근무하더라도 한 달치를 다 준다. 또는 뭐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한 달치 다 준다. 이런 아마 그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 99년 이전 판결은 그 금액을 전액을 다 평균임금에 산입해라. 그러면 상당히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 바뀐 판결, 99년도 이후 판결 이후에는 그 근무한 일수만큼만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건 포함시키지 마라. 이런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임금지급 4원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지급은 전액지급, 그 다음에 직접지급, 통화지급, 정기지급 원칙을 하고, 전액지급은 근로를 제공한 당사자에게만 지급하는 거고 친권자나 임금채권 양수인한테도 지급하면 안 됩니다. 직접 지급은. 그 다음에 전액 지급은 계산된 기산일을 정한 임금 전액을 다 지급하라는 거죠. 예컨대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했으면 빼지 말고 다 줘라. 그러니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공제하고 달라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또는 그러니까 동의 없이 손해배상금이나 기타 대출금 채권 등과 상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통화지급의 원칙은 통용되는 화폐 또는 온라인 송금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정기지급 원칙은 매월 1회 이상, 주로 월급날이라고 정해진 날, 말일이든 25일이든 그날 주면 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 원칙은 원칙적으로 본인한테만 주라는 거죠. 일한 당사자한테. 미성년자도 당연히 임금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 입금은 당연히 요새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권한의 위임, 임금 수령 권한의 위임 내지 대리계약도 무효이고 친권자나 후견인도 안 됩니다.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사용자는 제3자나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양수인의 청구권은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채권을 당사자 간에 양도하는 걸 막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한테만 줘라라는 의미로 근로기준법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예외적으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임금압류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임금압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185만 원까지는 압류금지고
185만에서 300만 원까지는 180만 원을 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비라 그렇습니다.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는 2분의 1 금액, 600만 원이 넘어가면 조금 더 압류 금액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금지 채권이 이제 민사집행법이 240조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면 압류 금지가 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압류 2분의 1이 압류 금지되는데, 그 시행령 2조에 보면 압류 금지 생계비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라 하면 185만 원이 기초 생활 생계비니까 압류금지 생계비가 되고, 압류금지 최저임금도 185만 원입니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전액지급의 원칙은 그 특별한 법령 또는 단체별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근로자한테 지급하는데, 법령이라는 게 주로 이제 갑근세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보험료, 연금료 이런 등등의 원천징수를 회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단체배약은 보통 이제 조합비가 대표적인 그런 예입니다. 그다음에 사용자의 자의적인 상계는 안 되고,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상계나 공제는 인정합니다. 예컨대 내가 월급 가부를 100만 원 해주시고 매달 10만 원씩을 뭐 이렇게 공제하세요라고 하면 매달 10만 원씩 공제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가불금은 공제할 수 있고, 과다 지급된 금액도 공제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난달에 월급을 10만 원 더 줬다, 이번 달에 10만 원을 공제하고 준다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급 시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의 명시적인 포기의사는 유효. 예컨대 6월 말에 상여금을 100%를 받게 되는데 회사가 어려우니까 100%를 반납하기로 예컨대 동의를 하면 6월 말에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런 건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통화지급의 원칙은 여기 통용되는 화폐라는 부분들인데, 요즘은 아마 통화지급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행 구자로 대부분 다 입금을 하기 때문에, 뭐 본인 구자로 입금하는 건 뭐 법으로 막는 건 아니니까요. 권장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법령이나 단체별의 특별 규정의 경우는 통화이익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법령은 없고요. 통화는 강제적 통용 등인 화폐와 주화, 주로 한국은행권하고 주화를 말하고, 어음이나 수표를 비롯한 물건이나 용역은 현물급여에도 그 지급이 금지되는데, 현물급여의 폐단을 이렇게 막자라는 거죠. 통화로 바꾸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가격이 불안정한 그런 부분들이고, 생산품의 사실상 강매 방지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 이제 이게 통화로 바꿔야만이 내가 생활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통화지급의 원칙은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다음 매월 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매월 1회 이상, 보통 월급날이라고 정해진 날이 25일 또는 말일 또는 뭐 다음 달 5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정해진 기일에 지급해야 되고, 그 날짜를 하루만 넘기더라도 임금 체불이 되는 부분들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과 1개월 초과 기간의 실적의 정근수당 등 일정 기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고요. 또 비상시 지급은 정기지불, 그러니까 보통 가불을 하죠. 비상시 지급은 이미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단체병만으로 임금 반환이나 포기는 또 지급유예는 당연히 불가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근로자한테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단체병만으로 임금 반환이나 포기 지급유예는 불가하다. 즉 과거의 근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나 이런 게 안 되는데, 노동조합은 미래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건 가능하죠. 예컨대 이번 6월 달에 100%를 줘야 되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100%를 반납하기로 한다. 이건 개별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내년에 상여금을 예컨대 100% 줄인다. 그러면 그거는 노동조합이 합의해서 상여금 지급 조건을 예컨대 바꾸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환이나 포기 지급유예에 불과하고, 개인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겠죠. 즉 개인 동의를 받아서 반환받거나 또는 포기하게 하거나 지급유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의미에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청구권은 노동조합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판결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죠.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병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처분행위 당연히 못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또 특이하게 전액이 압류금지된다고. 아까 우리가
민사집행법에서는 50% 즉 2분의 1이 압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근데 퇴직연금은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특별법으로 본 거죠. 이게 압류 금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압류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보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질1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부과에 해당하고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 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징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퇴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 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즉 퇴직연금에 관련된 그런 압류금지가 특별법이고 그다음에 민사집행법은 일반법이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전액이 압류금지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표이사는 근로기준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대표이사의 보수 청구도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로 보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임금 체불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구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못 구한 경우, 즉 그래서 임금이 체불된 경우 형사처벌은 면제해주겠다. 그게 불가피한 사정은 엄격하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결국 회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못 준 경우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노력도 없다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휴업수당은 그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70%를 지급하는 건데 이 사용자의 귀책 사유는 일반 고의과실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장 기계 파손이나 원자재 부족, 정전, 판매 부진, 자금난 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결국 이제 사용자의 귀책소의 범위를 넓혀주는 그런 틀이고 대신 70%만 이게 생활비가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산재를 당했을 때도 70%를 평균임금의 7% 주듯이 이것도 70%는 보통 근로자의 생활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만 이제 이게 70%가 통상임금의 100%를 넣으면 그냥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사업 개설이 불가능한데 노동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금액 이하, 뭐 0% 되겠죠, 그죠? 그 금액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중에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대기 발령은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는 법입니다. 물론 그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대기 발령을 받는다면 그거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겠지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대기 발령은 결국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 요거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기 발령을 결국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70%를 지급하라고 한 판결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 이렇게 이제 통상임금 평균임금에서 계산되고 퇴직금 계산하고 각종 수당을 계산했을 때 이제 임금이 월급을 주고 퇴직금을 주는데 이제 최우선 변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도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부도가 나면 근로자들의 임금을 못 받아가는 경향이 발생해서 임금채권 우선변제,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변제는 2순위 또는 3순위가 되는 거고 최우선변제는 1순위가 되는 부분들인데 1순위가 되는 거는 3월간의 임금 총액, 그 다음에 재보상금, 그 다음에 3년간의 퇴직금 이렇게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된다.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는 건 나중에 경매 처분할 때 최우선적으로 변제해 준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 순위화 방법은 사용자가 도산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의 제3채권자에 의해서 압류 등 채권 보전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의 변제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1순위가 최종 상여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재보상금입니다. 그 나머지는 나중에 2순위 또는 3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의 총재산은 회사인 경우 회사 재산만 얘기하는 거고 개인인 경우는 개인 재산도 포함됩니다. 강제 집행 절차나 임의 경매 절차 개시 시 환가금의 배당 절차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배당표가 확정 전까지 우선 변제권을 입증하면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하겠죠, 그죠? 특히 가압류를 해놓은 경우는 배당에서 제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배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 제도 가지고도 그 회사 재산이 없거나 그다음에 시간이 오래 경매할 때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임금채권 보장기금 제도를 이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적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 제도를 이제 기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고, 요거는 그 재판상 도산하고 사실상 도산 두 가지가 있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부 장관의 도산 등 사실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 300인 이상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이게 재판상 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채당금 미리 주고 나중에 이 기금이 받아가는 이게 채당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채당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기금은 이제 산재보험료 낼 때 같이 이제 사업주가 부담하는 그런 틀이 있습니다. 임금차권 보장기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30세 미만인 경우는 180만 원, 30세에서 40세, 그러니까 30대죠. 30대는 260만 원, 40대는 300만 원. 이게 이제 피크가 된 거고 50대는 다시 280으로 줬고 60대는 210으로 줍니다. 효부당은 70%니까 70%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상수급의 연대 책임, 그러니까 그 수차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상수급인 기책 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수급인과 연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 결국 이제 근로자들은 직상수급에 청구할 수도 있겠죠. 이 규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원자재 공급을 지연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 도급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 사항을 행하지 못한 경우 이런 등등이 직상수급인의 연대 책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결국 우리가 매년 이제 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통 6월 말까지 결정하고 8월 5일까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는데 2020년 기준할 때 8,590원, 지금 이제 최저임금 심의를 하고 있는 거죠. 6월 말까지 하기 위해서. 근데 대부분 6월 말까지 못하는 것 같고 7월까지 막 결정하는 것 같아요. 이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근로자 한 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다 적용됩니다. 다만 가사사용인이나 선언법상 선언,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할 수 있고 수습근로자는 90%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이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00%를 지급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예컨대 그 임금을 지급하면 벌칙에 적용되고 다만 정신 또는 신체 장애자 고용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적용 제외됩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기간은 당연히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을 강제 적용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하고 8,000원의 시급을 계약을 체결했다 치더라도 자동적으로 8,590원이 되는 거죠. 강제되니까. 그다음에 사용자는 최저임금 내용 개시 의무가 있는데 최저임금액이 얼마인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은 뭐뭔지, 또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될 근로자의 범위, 예컨대 아까 정신, 신체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 그 다음에 최저임금에 관련된 내용은 개시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걸 당연히 개시 비치를 해야 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아까 우리가 본 대로 8,590원, 2.9% 인상을 했죠. 종전에 비해서. 그다음에 연도별 최저임금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2017년에 6,470원, 2018년에 7,500원, 여기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7,530원. 그리고 2019년에 8,350원, 그리고 이제 2020년에 8,590원. 뭐 요걸 이제 그 월급 기준하면 209시간을 기준하면 되니까 요걸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임금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봤고요. 중요한 건 이제 임금의 개념,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개념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틀이고, 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되니까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벌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